안녕하세요. 저는 57세 경기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살다 살다 세상에 이런 시누이들이 있을까요? 늘 사사건건 간섭에 험담은 기본이고 전 시누이들의 항상 씹히는 대화거리였나 봅니다. 지금 시누이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런 줄도 모르고 시댁 때 가족과 가족이 된다는 마음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외롭게 남매로 자랐던 저는 언니들이 생기는 것 같아 설렜는데 제 마음과 달리 그들의 마음은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시댁 가족 구성원은 홀어머니와 7명의 시누이랑 그리고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아들 낳으려고 딸들을 계속 낳다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는 경우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딱 저희 시댁이 그런 집이었죠. 아버지께서는 술을 워낙 좋아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술 때문에 간암으로 남편이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어린 자식들을 혼자서 키우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 아버님의 몫까지 일을 해야 해서 너무 어렸던 남편을 보살피는 일은 누나들의 몫이었다고 해요. 누나들이 남편을 번갈아 가면서 애지중지 키우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그거고 거기까지 였어야만 했습니다. 이제부터 신우들과의 사건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를 그렇게 예쁘다고 하시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돌변을 하시더군요. 이유도 없이 시누이들은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무슨 오해가 있겠지 하고 마음을 다해서 잘하면 그렇지 않겠지 하는 마음에 정말 많이 노력하면서 예쁨 받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들은 변함도 없이 남편과 살면 살수록 도를 넘더군요. 특히 큰 시누이가 정말 어처구니 없이 도를 넘는 행동을 하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큰 시누가 점점 미워지더군요. 결혼 전에 친구가 시누 많아서 힘들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을 피부로 느끼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친구는 저에게 결혼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시누들은 그런 사람들과 달라. 네가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장담을 하나. 다들 힘들다고 하던데. 지금도 많이 예뻐해 주시는데 설마 결혼했다고 미워하겠어? 힘들 때 바보같이 징징 울지 말고. 농담인지 아닌지 진지하게 말했던 친구의 말이 이제는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겪어보니까 절실히 느끼고 알겠더라고요. 시누이들이 저보다 더 나이가 많고 한 명만 저보다 어려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려서일까요? 가식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줬던 시누이들을 언니들이다 생각하고 살갑게 다가가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첫째다 보니 언니 있는 집이 늘 부러웠거든요. 언니들이 여러 명 생기는 것 같아 흥분도 되고 너무 좋았는데 순진하게도 정말 저만 그랬나 봅니다. 언젠가부터는 늘 시댁 가족들의 지적 대상이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저를 얕잡아보는 시댁 식구들이 있는 곳에서 감싸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저를 지적하면서 흉을 보기 시작하더군요. 막상 얘기를 시작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해야 할지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다 보니 화부터 치밀어 오릅니다. 그 긴 세월들 어떻게 살았는지 60을 바라보는 지금은 시누들을 안 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우선 신혼 때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닌 25살에 결혼을 하였고 바로 아이도 가졌습니다. 시작은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만삭이 되어서 도저히 배가 불러 이번 김장은 못할 것 같아 어머님께 어머님, 저 이번에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머님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했더니 시누이들이 번갈아 전화를 해서 난리쳤고 김치는 못 주니까 김치 가져다 먹지도 말라는 등등 아침부터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더군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어머님께서 그럼 몸 무거운 네가 움직이지 말고 내가 너네 집에 가서 도와줄 테니 집으로 오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늘 어머님을 조종하는 시누이들이 이번에도 나섰던 모양이다 생각하고 전화를 받고 멍하니 그 자리에서 몇십 분을 그대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는데 제가 순진했었고 남편 말을 그때 믿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도와준다던 남편은 김장하는 동안 내내 잤고 남편을 깨우면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면 저렇게 자겠니? 내버려 둬라. 라고 하시곤 김장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요즘은 절임 배추가 있어서 덜 힘들지만 예전에는 대부분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했던 터라 남편의 도움 없이 만삭인 제가 하기에는 무리였습니다. 결국엔 그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너무 힘들었던 저는 김장을 하다 쓰러졌고 가까운 산부인과를 가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제 상태를 보시고는 큰 병원에 빨리 가셔야 합니다. 이러다가 산모 죽을 수도 있고 아이도 만삭이니 빨리 가셔야 합니다. 라고 해서 근처의 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김장을 했으니 그때 제 몸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고 너무 아팠습니다. 저혈압에 아기도 내려와도 너무 내려가 있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잘못하면 조산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때 남편은 자기가 너무 힘들면 혼자 하지 말고 깨우지 왜 혼자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몸 상태를 누누이 얘기했고 이렇게 큰일을 겪고 나서도 말을 그따위로 하는 남편을 그 순간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잊고 남편 뺨을 한 대 때리게 되었어요. 제가 때렸는데도 남편은 멍하니 있고 그 순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러서 아차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하시며 하시는 말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시어머니 앞에서 이게 무슨 경우 없는 행동이야. 정말 유난을 떠는구나. 우리 옛날에 배불러서도 김장을 했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진짜 임신이라는 게 뭔지 하시면서 꾸짖는데 정말 눈물만 계속 나더군요. 그런데 이것은 일도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누이들이 우르르 병실에 들어서더니 동생이 저에게 맞았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한다는 말이 네가 뭔데 감히 내 동생한테 욕을 하고 때려? 어린아이 아빠 없이 자란 것도 화가 나는데 네가 손을 올려? 병실에서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이런 말을 듣고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서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고 저 또한 괜찮았습니다. 시누이들은 놀라는지 제 앞에 보이지 않더군요. 다행히 무사히 태어나고 친정에서 조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일을 겪고 나니까 이간질하는 시어머니를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으면 더 부풀려서 시누이들에게 다 고자질을 하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시누이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자꾸 반복되는 것은 제가 바꾸어야 할 것 같아서 독하게 맘먹고 시어머니보다 더 시어머니 같은 큰 시누이에게 말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오해와 사건들을 기죽지 않고 다 얘기했더니 그래? 그랬었어? 난 엄마 말만 듣고 그런 줄 알았네.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고 좋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큰 시누이를 믿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큰 시누이는 병원 사건 이후로 더 사사건건 참견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죠. 저희가 이사를 해서 가구를 다 새 걸로 샀는데 그것도 오셔서 트집을 잡으시는 겁니다. 한다는 말이 왜 멀쩡한 가구를 두고 새로 샀어? 돈이 그렇게 많아? 라고 하더군요. 이게 집들이 와서 할 말입니까? 병원 사건도 있고 해서 껄끄러워서 저는 큰 시누이를 자주 보고 싶지 않은데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오는 거예요. 아들 장가 보낸 엄마처럼 안 보면 보고 싶어서 안 된다나 뭐라나. 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건 남동생이 보고 싶어서 이사를 할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닌가 싶네요. 시누이와 그전에도 너무 가까운 것 같아 멀리 가고 싶어서 말도 안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 시누이가 이사를 근처도 아닌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온 겁니다. 그때부터 시누이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시누이는 시도 때도 없이 급한 일이 있다면서 올케, 내가 오늘 모임이 있어서 애 아빠랑 애들 보낼게.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도 애 챙기랴 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데 시누이 가족까지 챙기다 보니까 신랑과 싸움이 더 잦아졌어요. 남편한테 누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돌려서 말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니 남편은 네가 좋은 옳게 해주면 안 되겠어? 내가 어릴 때 누나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주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어이, 상처 주는 말 못해. 내가 어떻게 하냐?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래서 신랑에게 그럼 누나 가정 챙기는 거 자기가 하던가. 왜 자꾸 내가 챙기게 하고 자기네 나가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결국 그날도 시누이의 일로 둘이서 싸우고 살림을 부수고 난리가 났어요. 늘 우리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 일도 있고 해서 시어머니랑 거리감 생긴 것 때문에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시누이는 제가 큰 잘못을 해서 이러고 사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가정도 깨지고 애도 힘들 것 같아서 용기 내어 시누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죠. 형님,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봐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제가 형님 몸종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왜 우리가 따라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던지 형님께서 이사를 가세요. 그러자마자 얼굴이 벌겋게 변하면서 시누이가 일어나더니 이게 보자 하니까 이제 이위아래도 없이 못하는 말이 없네? 이렇게 말하면서 제 머리채를 움켜잡고 흔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난 시누이를 진정시키려고 형님 왜 그러세요? 그만하세요. 라고 말해도 손을 놓지 않고 휘어잡고 흔들더군요. 이러다 죽겠다 싶어 살려고 저도 형님 머리채를 똑같이 비틀어서 움켜잡았습니다. 저는 힘껏 머리채를 더 흔들었네요. 진짜 시누이는 힘없이 흐느적거리며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별이 반짝했습니다. 신랑이 저를 친 겁니다. 제정신이야? 사람이야? 어디서 그래?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잡고 있던 머리 끄덩이를 바닥에 밀쳐서 던져버렸습니다. 신랑이란 인간이 무조건 신우 편만 들고 자초지종을 묻지 않고 제게 손찌검을 한 걸 생각하니 분해서 그때 저도 남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때 또 때리려고 하길래 급하게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밸브를 열고 부엌에서 사용하는 라이터와 가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저는 크게 소리를 쳤어요. 야,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그래, 다 죽어. 다들 놀랐는지 모든 상황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멈출 수 있었던 건 저희 아이가 방에서 나오자마자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성을 되찾고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저도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제 자신이 너무 놀랐습니다. 다들 내 눈치만 보다가 시누이가 더 건드렸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 있겠다 생각했는지 도망치듯이 저희 집에서 나가서 공동가스 밸브를 잠그면서 저는 그때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랑에게 분하고 원통해서 소리치며 말했어요. 당신 아내는 안중에도 없고 시누이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어리석다. 이혼이야.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신랑도 놀랬는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빌고 저도 엄마인지라 방에서 나온 아이를 생각하니 이혼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조건을 붙였습니다. 2번 다시 나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시누이 편만 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이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까지 말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아무튼 남편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저에게 몹쓸 짓을 했던 시누이가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안 좋은 사건이 있었지만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체기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를 무시하던 못된 시누이들을 안 보고 삽니다. 가족 행사가 있어도 저는 안 가고 남편만 참가하다 보니까 등 돌리고 산 지 벌써 20년이 조금 넘어가네요. 지금도 시누이들은 제 얘기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기들한테 잘해도 그렇게 욕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안 봐도 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안 보고 사니까 세상 편하고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형님과 저희의 큰 사건 이후 시어머니는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것 또한 제 탓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는데 시누이들 정말 답이 없네요. 뭐 어쩌겠어요. 자기들 입으로 말하고 다니겠다는 분들을 어떻게 말리겠어요. 근데 만약 어머님이 살아계셨다면 사실 어쩔 수 없이 보고 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찌 보면 더한 꼴 안 보고 돌아가신 게 다행이기도 해요. 지금도 그때 사건을 알고 있어서 우리 아들도 고모라고 하면 정말 싫어합니다. 아빠 앞이라 말은 안 하지만 어릴 적 그 일이 아직도 생각이 나고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애도 저에게 엄마 탓 아니야 라고 힘을 주네요. 이 말이 어떠한 위로보다 몇 천 배로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제 글이 길어졌고 그때 일을 생각하니 아직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끝까지 긴 제 사연을 읽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늘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41살 아기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온 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리도 박복한지, 잘못이 있다면 못난 어미에게 태어난 것 뿐이겠지요. 하도 답답해서 이곳에라도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살 어린 나이에 만난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학을 다니고 있던 저는 출산을 고집하다가 저희 부모님께 쫓겨나 남자친구 집에서 출산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아이를 낳고 병원에 있을 때 남자친구는 저와 아기를 버리고 유학을 떠나버렸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기에 퇴원을 하고 남자친구의 집을 찾아갔는데 부모님께서 문도 안 열어주고 인터폰으로만 얘기하시더라고요. 준영이 미국 갔다. 네 계좌로 100만 원 보내놨으니까 어디 월세방이라도 얻어서 지내거라. 우리 준영이 씨인지도 확실치 않은데 병원비 내주고 그동안 돌봐줬으면 우리도 할 만큼 다 한 거야.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어머니,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저랑 아기만 놔두고 미국이라니요.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어머님. 예, 누구한테 어머님이래? 애가 생긴 게 우리 준영이 하나도 안 닮았는데. 네가 어디서 함부로 굴리다가 우리 아들 앞길을 막으려고 해? 신고하기 전에 썩 꺼져. 결국 저는 경비원에게 붙들려 쫓겨났고 미혼모 시설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저는 아이를 업고 아르바이트를 해보려 했지만 불가능한 일이었고 결국 제 피부치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돈도 모두 떨어져 버렸고 집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 기숙사가 딸린 공장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돈이라도 있어야 무시 안 당한다는 생각에 한 달에 딱 20만 원만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밥은 점심과 저녁을 공장에서 먹었기 때문에 식비는 해결이 됐고 휴대폰 요금과 어쩌다 한 번씩 여성용품 사는 것 이외에는 제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매달 미혼모 재단에 30만 원씩을 기부했답니다. 그게 제 죄를 조금이나마 용서받는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140만 원 정도 되는 월급에서 생활비와 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돈은 저축을 했어요. 근데 정말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악착같이 돈을 모았지만 제 손에 쥐어진 건 고작 4천만 원 정도의 돈이었으니까요. 그 돈마저 개를 부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에 혹했지만 다 날려버렸고요. 정말 제 자신을 원망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전 남자친구와의 만남, 임신, 출산까지 모두 다 제 선택이었으니 누구를 원망할 수 있었을까요? 악착같이 버티던 이유가 사라지니까 방황을 하기 시작했죠. 직장도 다 그만두고 노래방 도우미를 시작했어요. 공장에서는 하루 12시간, 13시간 일해도 하루 몇만 원 벌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냥 노래 부르는 손님들 옆에서 탬버린 치고 술 한 잔씩 따라주면서 남자들 기분만 잘 맞춰주고 몇만 원을 버니 지금까지 왜 그 고생을 했는지 후회가 되더군요. 그래, 어차피 죽으면 썩을 몸뚱이 뭐 도우미가 어때서. 내가 몸 파는 것도 아니라며 제 자신을 합리화했고 별의별 인간들도 많았지만 쉽게 돈을 번다는 생각에 저는 어느덧 밤에 일하는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벌면 그만큼 쉽게 쓴다고 하죠. 아무래도 치장을 하거나 다른 곳에 돈을 많이 쓰게 되니까 돈을 모으는 건 쉽지 않았고 그저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희망 없는 삶을 살게 되었죠. 부모님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이 세상 천지에 저 하나뿐이었으니 늘 외로움에 사무쳤던 것 같아요. 솔직히 2명 정도의 남자와 함께 지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적도 있었지만 늘 상처뿐인 만남이었죠. 같이 지내기 전에는 멀쩡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저랑 만나면서 일을 그만두기 시작하고 또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만 생활했고 제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에 대한 상처나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고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머릿속으로는 돈을 모아 네일샵을 차려볼까 생각도 했었지만 반복되는 의미 없는 생활 속에 그저 현실성 없는 꿈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노래방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손님으로 온 사람과 사귀게 되어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유흥업소를 자주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남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다 정이 들어버렸고 그 당시에는 전 남편의 젠틀함과 따뜻함에 빠져들고 말았죠. 결국 그런 모습에 빠져 남편과 6개월 정도 사귀었는데 어느 날 남편은 저를 놀라지 말라면서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의 손을 잡고 따라갔는데 저를 데리고 올라간 곳은 작은 가게였어요. 한창 인테리어 공사 중이더군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남편은 주영아, 우리 결혼하자. 네 마음 다 아는데 나는 네가 뭘 하는 사람이던 과거도 상관없어.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사랑해 주영아. 라고 하면서 여기가 앞으로 네가 일할 가게라면서 결혼 선물이라며 저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나도 모르게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사랑해준 사람이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이 남자라면 내 인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했고 이후 저는 남편이 마련해준 네일샵을 운영하며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시댁에서는 남편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제가 처음이라며 반겨주더군요. 남편에게는 다 이야기했지만 시댁에는 제 과거를 숨겨야 했기에 죄책감에 괴롭기도 했지만 그만큼 남편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고요. 신혼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과거가 있는 여자였지만 결혼 생활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웠었고 직장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며 저녁을 준비하는 게 그렇게 설레는 일이라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됐죠.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더군요. 성실하고 일밖에 몰랐던 남편은 새 식구가 생겼으니 돈이 많이 필요하다며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한다며 빚까지 내서 주식에 투자를 하더군요. 처음에는 자신이 소질이 있는 것 같다며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텅텅 비어버린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높은 이자로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투자를 한 탓에 제 프로포즈 선물로 마련해 주었던 네일샵도 얼마 지나지 않아 처분하게 되었고요. 남편은 다니던 직장도 다 그만두고 술만 마셨는데 대출 이자는 쌓여갔고 하루에도 수십 통의 독촉 전화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찾아오는데 저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결국 노래방 일을 하게 되었지요. 남편은 굳고 말렸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감당하려면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오랜만에 다시 일을 하려니 모든 게 다 힘들고 서러웠지만 이제 정말 부부가 되었으니 제 힘으로 남편을 다시 일어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빚도 어느 정도 갚아나가기 시작했고 남편은 헛된 희망을 다 버리고 다시 직장을 잡아 일을 시작했죠.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계획을 한 것도 아니었고 술도 조금씩 마셨던 터라 걱정이 컸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이 정말 기뻐해 주시니까 이 아이가 앞으로 행복의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빚도 어느 정도 갚았고
남편도 다시 안정을 찾은 상태였기 때문에 시댁에 들어가 출산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살던 전셋집을 빼서 남은 빚도 다 갚았고요. 시부모님은 저에게 참 잘 해주셨습니다. 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걸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아이처럼 챙겨주시는데 두 분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에 너무나 죄송하긴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 앞으로라도 잘 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우편물이 하나 왔어요. 그 우편물 하나로 제 행복은 다시 뿌리채 흔들리고 말았어요. 20년 전 미국으로 입양 보냈던 제 아들이 저를 찾는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시어머님이 먼저 뜯어보시고는 집안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저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상심이 크셨는지 누우셔서 제 얼굴을 보려고 하시지도 않았고 남편이 다 알고 있었다며 정말 아무 상관없다고도 하는데 남편과도 연을 끊을 것처럼 노발대발 하셨지요. 죄인인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아이를 가졌으니 내치시지는 않더군요. 지구 반대편에서 저를 만나러 찾아온 아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남편과 함께 만나 며칠 동안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들을 만나고 돌아온 후부터 저를 대하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로만 듣고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아들의 모습을 본 탓인지 예전에는 하지도 않던 제 과거 이야기를 들먹였죠. 그런 것까지는 아무래도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제 과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뱃속의 아이조차 살갑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매일 밤 아이 심장 소리를 듣는다며 종이컵 전화기 같은 걸 제 배에다 대고 잠이 들던 그 사람이 이제는 부른 저의 배를 보고도 인상을 확 쓰며 지나가 버렸고 배 때문에 잠에 잘 들지도 못하고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는 저에게 진짜 겁나게 움직이네. 내일 나 출근해야 하잖아. 조심 좀 하라고 라며 버럭 윽박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확연히 달라진 모습에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견뎠었죠. 하루는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는데 옷에서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정말 기가 막혀서 따져 물었어요. 당신 이게 뭐야? 밖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뭐긴 뭐야. 나도 밖에서 스트레스 좀 풀었다. 왜? 역시 딱 알아보네. 술집 출신이라 다르긴 다르네. 왜? 그 시절이 그리워? 이 사람이 임신한 와이프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억장이 무너졌지만 시부모님이 들으실까 해서 달래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야, 오랜만에 그런 데 갔는데 재밌더라. 몇 푼만 주면 정말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자주 가야겠어. 너도 그랬을 거 아니야. 지금 애가 내 애가 맞기는 한 거야? 내가 좋아서 이랬어? 당신 빚 갚으려고 일한 거잖아.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고 계속 소리를 쳐서 시부모님까지 달려오더군요. 술에 취한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제 과거를 모조리 다 말해버렸고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을 나와 친구네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가장 이해해주고 제 과거까지 사랑해주었던 남편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니 더 이상은 살고 싶지도 않더군요. 시부모님을 다시 뵐 자신도 없었고요. 며칠 후 저를 찾아온 남편의 손에 이끌려 시댁에 다시 들어가긴 했지만 다정했던 시어머님은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셨고요. 어느 날 몸이 너무 무거워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무언가 따끔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눈앞에 어머님이 계시더군요.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어머님 손을 보는데 주사기가 들려있더군요.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니까 어머님은 내가 잊으려고 해봐도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아들 씨인지 아니면 다른 놈 씨인지 어떻게 알겠니? 피만 검사해준다고 하더라. 얼른 팔 내밀어봐. 그 모습을 보니 분노를 넘어 공포가 느껴지더라고요. 차라리 억울함을 풀었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우리나라는 그런 검사 자체가 불법이더군요. 미안하게 됐다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그래? 그게 불법이래? 그럼 태어나 봐야 알 수 있는 거야? 만약 애가 태어나서 내 시간이면 당신은 이혼 사기로 고소해서 콩밥 먹게 해줄 거고 짐승보다 더한 취급을 해줄 테니 명심해. 알겠어? 어디 술집 여자 데리고 먹여주고 살아줬더니 하여튼 사랑 근본은 어디 안 간다니까. 재수가 없을라니까.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시부모님도 모자라 마지막 남은 남편마저도 술집 여자라며 더럽고 재수 없다는 듯이 말을 하니 제가 의지할 때는 더 이상 이 집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인간들에게 복수를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며 버텼습니다. 그 버티는 과정에서도 남의 씨를 가진 게 집안일도 안 한다며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내내 저에게 욕설을 하며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저의 흔들기까지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울고불고 집안일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면서 꾹 참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아이를 출산하기 3일 전까지 엎드려서 방을 닦고 설거지, 화장실까지 청소를 해야만 했네요. 제가 그렇게 당하면서 버틴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저는 뱃속의 아이가 정말 이 집의 손주라고 확신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건지 뼛속 깊이 새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복수를 위해서 이 집 사람들이 저에게 막말하고 폭행을 하고 몹쓸 짓을 할 때마다 녹음을 했고요. 거실에 소형 카메라도 설치를 했답니다. 그리고 몰래 병원 가서 진단서도 챙겨두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저에게 한 만행들을 하나하나 모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를 갈며 뱃속에 아이가 태어날 날만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출산을 했어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죠. 뱃속에만 있다가 세상에 나온 아들을 보니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더군요.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아이는 시댁의 모든 핍박과 폭행을 당하면서도 꿋꿋이 태어난 아이라는 생각을 하니 너무 고맙고 가여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건강하게 태어난 내 아들에게 꼭 복수해주겠다며 오열하며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댁 식구들이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오더군요. 얘 이제 어쩔 거냐?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는데 바로 유전자 검사부터 해보자꾸나. 만약에 검사에서 우리 집안 씨가 아닐 때는 너 각오해야 될 거야. 네 인생 쪽박차게 해줄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험악하게 바라보며 죽일 듯이 말을 하더군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막 출산을 한 며느리에게 고생했다는 말은커녕 각오하라는 소리를 들으니 정말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죠. 남편과의 유전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검사를 의뢰한 지 3일 후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숨 죽여가며 검사 결과지를 열어보더군요. 그리고 결과는 남편과 99.999% 일치. 네, 맞습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분명하다는 사실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시댁 식구들은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애미야, 고생이 정말 많았다. 나는 당연히 내 손자인 걸 알고 있었지. 그래도 혹시 몰라서 검사해 본 거니까 너무 그거 가지고 상심하지 말거라. 우리 손자 좀 안아볼게. 이리 좀 줘봐라. 어쩜 이렇게 우리 아들을 닮았니? 어쩜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다니? 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지를 보고 갑자기 돌변한 시무를 보니 가증스럽기 짝이 없더군요. 저기요. 당신 며칠 전만 해도 천한 자식 낳았다고 더럽다며 안아보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자기 손주라고 하니까 안아보신다고요? 참나. 저기 아줌마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앞으로 내 아들 평생 안아보지도 못하고 알겠어요? 뭐?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니? 시어머니가 조금 뭐라고 했다고 이렇게 막말하는 게냐? 그리고 평생 내 손주를 안아보지도 못한다고? 너는 천륜이라는 것도 모르냐? 그 천륜이 네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깨지는 게 아니란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사과하마. 그러니 기분 풀거라.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도 나서더군요. 그래 여보, 엄마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우리는 정말 당신이 우리 몰래 외도하고 다른 놈 씨를 내 씨라고 속이는 줄 알았단 말이야. 나도 정말 미안해. 이렇게 결과가 나왔잖아. 그러게 당신이 행실만 똑바로 했으면 우리가 이러지도 않지. 당신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좋은 날 기분 풀자고. 이렇게 말하며 실실 쪼개면서 저에게 기분을 풀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어미의 그 아들이라고 사람이 180도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그 꼴을 보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남편 면상에 던져버렸습니다. 바로 이혼 서류였죠. 야, 어디서 네 아들이래? 네 아들은 이 세상에 없어. 네가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나한테 그러지 말고 믿어줬어야지.
믿어주기는커녕 막대모는 행동하지 않았어? 그게 아빠라는 사람이 할 짓이니? 그러다가 유산이라도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됐고 이혼해. 당신 같은 인간하고 살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나아. 알았어? 뭐 이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왜도 의심해서 조금 뭐라고 한 것 가지고 당신 마음처럼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해? 참 머리 나쁜 건 알았지만 이렇게 무식할까? 그래, 네가 뭔데 네 입에서 먼저 이혼을 언급하니? 이혼을 시켜도 우리가 먼저 시킨다. 꿀 같지도 않은 게 낳아줘서 다시 잘 해주려고 했더니만 도가 지나쳐도 정도가 심하네. 하여튼 티를 내요, 티를 내. 정말 이혼하고 싶다면 우리 손주 놔주고 너만 빈털터리로 나가던가. 어디 갈 데도 없는 이 말은 그렇게 많니? 끝까지 제 심기를 건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제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영상을 본 남편과 시모는 얼굴이 잿빛이 되면서 충격을 먹은 듯 그대로 주저앉고 말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먹고 아무 말 못하는 그들에게 말해줬죠. 너네들이 한 행동들에 대한 대가는 꼭 치르게 될 거라고 말이죠. 이후 저는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서 만난 시모는 어미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내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어야겠어?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평생 나 안 봐도 좋다. 근데 우리 아들만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네 남편 지금 거의 폐인돼서 죽기 일부 직전이야. 이러다가 손주도 잃고 우리 아들도 잃겠어. 어미야, 내가 미안하다. 저는 웃으면서 한마디만 하고 돌아서 버렸죠. 당신 자식 소중한 거 알면서 그렇게 내가 임신했을 그런 못된 짓을 했어요? 참 추하네요. 나이 70살 먹고 며느리한테 무릎을 꿇고 있으니. 그리고 당신 아들이 폐인이 되던 말던 이제 나랑 무슨 상관인데? 보기 추악하니까 저리 비키세요. 지나가야 되니까 라고 하고 시원하게 한 방 먹여주고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네요. 결국 시모와 남편은 폭행죄가 성립되어 시모는 10개월의 징역 선고를 받았고 남편은 2년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경찰에 민원을 걸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서 앞으로는 제 앞으로 절대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당연히 제가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하니까 손쉽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모든 잘못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며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렇게 제 시댁과의 징글징글한 악연의 고리는 끊을 수 있었어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하나의 작은 의심이 큰 불행을 낳을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하루하루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제 결정에 후회가 없는데 주변에서 왈가왈부 말이 많네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 너무한다 하니 이해관계 없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씁니다. 일단 저는 불임입니다. 20대 때 나팔관이 막혀서 자연임신은 힘들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률적으로는 희박하다지만 유전되는 질병을 갖고 있고 저 자신도 몸이 너무 약하고 엄마 역시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기에 불임인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파혼하겠지만 편의상 남자친구라고 쓰겠습니다. 남자친구와의 첫 만남에서 저의 상태에 대해 알렸습니다. 아직 사귀지도 않는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고 묻는 그 사람에게 나중에 마음이 깊어졌을 때 배신감 느끼지 않기를 원해서 그렇다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 혹시라도 결혼을 생각하게 됐을 때 감당하고 가야 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만나다 보니 마음도 깊어지고 해서 결혼 생각하면서 남자친구와 당연하게 입양을 알아봤습니다. 남친은 부모님께 잘 말씀드렸고 자신이 차남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더라 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인사드렸을 때도 반갑게 맞아주셨고 상견례까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죄송스러웠지만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 목숨 걸고 아이 낳고 싶지도 않고 나와 같은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불임인 게 다행인 거니
그런 같이 마셔라 했습니다. 올 가을로 날을 잡아두고 주말에 남자친구 외할머니 댁에 인사를 다녀왔습니다. 다 같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제게 입을 모아 하는 말씀이 애도 못 낳는 너를 받아들여준 너희 시어머니는 보살이다. 그러니 납작 엎드려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셔라. 세상에 이런 불효가 없다. 너는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지만 땡땡이 너 아니면 안 된다 하니 허락한 거지 대를 끊어놓는 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 그러니 항상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살아라. 전생에 죄가 많아 벌 받은 건데 우리까지 벌을 받는다. 입양은 안 된다.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누구 씨인지도 모르는 애를 키울 수는 없다. 남자친구 자리 비운 사이에 웃으시면서 제게 했던 말들입니다. 시어머니도 같이 웃으면서 농담인 양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죄를 짓기 위해 결혼하려는 것도 아니다. 나는 내 몸 상태에 대해 조금도 죄송하지 않다. 왜 죄송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선택권을 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한 사람과 결혼을 하려 했을 뿐인데 그 때문에 여기 앉아서 이런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다 하고 일어났습니다. 솔직히는 뭐라고 말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돌아오는 택시에서 2시간 내내 울다 탈진할 지경이라 결국 기사님 도움 받아서 병원에 들렀다 집에 오니 그 사람이 와 있었고 본인들 하신 말은 곱게 포장하시고 제가 한 말은 거칠게 바꿔서 들은 얘기로 잔뜩 화를 내는 그 사람을 보니 할 말이 없더군요. 그런 말씀하실 분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곱게 차려입고 가서 처음 뵙는 분들에 대해 없는 말 지어내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요. 깔끔하게 파혼하자 했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라며 일주일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하던데 번복해야 할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 역시 내가 예민했다고 어른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걱정이라네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크나큰 잘못이고 원흉인 것처럼 쳐다보며 웃으면서 하던 저 얘기들이 진정으로 걱정 섞인 말이었는지 그 말들이 아니라도 이미 내가 없는 말 지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실망해서라도 이 결혼 진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어제 저녁 잔뜩 술에 취해 들어온 아버지를 뵈니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런 말을 안 하셔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눈으로 그냥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니 생각이 많아져서 눈물이 나네요. 쓰다 보니 저 자신도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추가합니다. 출근길에 급하게 쓰다 보니 글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정말이지 2년간 믿어왔고 의지해왔던 관계가 끝나는 건 참 쉽네요. 이것도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쉬운 편이었다고 생각하니 후련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네요. 만나는 동안 그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믿었는데 제가 봤던 모습은 거짓투성이었네요. 참담하네요.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주말에 만났습니다. 정리할 건 정리하고 깔끔하게 끝내고 싶었거든요. 난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데 계속 저한테 마치 결혼 전 기선제압하려고 오버한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날 외할머니와 시어머니 되실 뻔했던 분과 이모 2분까지 총 4분이 계셨고 자기들끼리 남의 집 얘기까지 해가며 본인들 일상 대화한 걸 제가 곡해하고 오버하고 소리치고 나가서 자신들이 더 놀랐다고 유전되는 병이라는 게 정신병이냐 소리까지 했답니다. 남 얘기, 내 얘기 못 알아들을 만큼 바보도 아니고 활자 그대로 적었을 뿐 그때의 말투, 억양, 분위기, 눈빛 그건 그 자리에 있었던 저만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던 거였겠죠. 다른 사람 얘기였다는데 왜 굳이 나를 훌깃거리면서 요즘 애들 험하게 놀고 다녀서 문제 많다던데 쟤도 혹시 그런 거 아닐까라는 말에 깔깔 웃으며 나 아는 사람 동생이 산부인과 의사야. 데리고 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라고 답하더니 날 쳐다보며 넌 그런 거 아니지 병원 같이 갈 수 있지 라며 자기들끼리 웃고 세상에 어느 누가 친정 근처로 집을 얻냐고 답답하다 정말 이라는 말에 엄마가 없으니 보고 배운 게 없어 그렇지 라고 답하던 이모들 말에 시어머니 될 뻔한 사람 한다는 말이 아유 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시댁 근처로 얻어야 된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지 몰랐던 걸 어째 그래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하시고 언니 같은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어 나 같은 우리 훈인지 윤인지 사람 이름 말하며 우리 누구가 그런 여자 데리고 왔으면 소금을 갖다 뿌렸을 텐데 라는 말에 네 외할머니가 나한테 손가락질하며 너 나중에 나 시어머니한테 좋은 시어머니 보살 시어머니라고 상장이라도 만들어줘야 한다라면서 자기들끼리 맞아 그래 하면서
박수치고 웃던데 그걸 농담하시는구나 하고 웃고 있었어야 정상이라는 건지 이걸 지금 글로 쓰려니 그 상황들이 생각나면서 손이 떨리네요. 만난 자리에서 저 얘기들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데 달래겠다고 끌어안으려는 거 뿌리쳤더니 남친 아니 그럼 쳐 울지를 말던가 하고 소리치는데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얘기에 공감하고 이해해줄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고 내가 그 상황을 내 맘대로 판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내가 구구절절 얘기해서 뭐하나 싶었고 이모분들 외할머니까지 내 상황 내 얘기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어서 처음엔 이 사람이 참 가감없이 얘기했구나 했고 그 후엔 근데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남의 허물을 저렇게까지 자세히 공유하나 싶었습니다. 저는 형제도 없고 엄마도 안 계셔서 어느 정도까지 서로 얘기를 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서 아무튼 시어머니 되실 뻔한 분이 생각이 짧으시구나 싶을 뿐이었는데 그 대화들이 길어지면서 점점 정신이 차려지더군요. 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의 요점들이 파악되면서 잠깐 사람이 멍해졌다가 이 현실이 진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건 이 사람이 좀 같이 욕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쓰는 겁니다. 또 지난 글의 댓글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기도 했고요. 불임이란 표현 말고 난임이라고 쓰라시던 분들 있으시던데 난임은 말 그대로 임신을 시도하지만 어려운 상태를 표현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제 스스로를 임신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권이 없는 아이에게 병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확률적으로 몇 %라는 확신만으로 도박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 %라는 것도 아무리 낮아도 내일이 되면 그냥 100%인 겁니다. 그 원망은 그 고통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물론 이 모든 걸 감안하고도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분들 존경합니다. 이해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말했듯 저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자책을 평생 하면서 살았습니다. 엄마의 할머니도 엄마를 낳고 1년인가 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무섭고 지금의 내가 중요하지 아직 세포조차 없는 생명을 위해 용기 내고 목숨 걸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가 끊기는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다들 남의 집안 대를 이어주기 위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시나요? 그렇게 치면 정말 대가 끊긴 건 저희 집입니다. 저는 혼자이고 아빠 돌아가시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리고 내 자격지심이 있을 수 있죠. 왜 있으면 안 되나요? 왜 하필 왜 나만 왜 내가라고 원망할 수도 있고 자책할 수도 있고 자격지심 가지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미안해하고 고마워해야 한다면 그건 나를 선택해서 아이를 가져보지 못할 배우자에게 들어야 하는 감정이지 그 부모님께 무조건적으로 가져야만 하는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고개도 못 들고 죄송하다는 저의 아빠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닌데 그러지 마시라고. 그리고 설령 무조건 그런 마음이 들어야만 하는 거라고 해도 그에 대한 표현이 납작 엎드리라니 그리고 몇 번이고 만나뵀던 자리에서 충분히 저를 이해하고 좋아해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저도 감사한 마음 충분하게 전했다고 생각했고 앞으로 더 잘해드려야지 하고 생각했던 건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왜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글 재주가 없고 그래서는 다 적지 못할 많은 일들과 상황들 때문에 글이 두서가 없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그 사람과 어찌됐든 나름 깔끔하게 끝냈고 어제 예식장을 포함한 각종 예약 상황들을 취소하면서 알게 된 것들에 대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을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기도 하고요. 오빠, 나한테 후회할 짓 하지 말라고 했지? 다 나 잘되라고 생각해서 해주는 소리인데 순간 기분에 팩 하고 돌아서서 후회해도 내게 다시 안 잡혀줄 거라고 했지. 그 말 꼭 지켰으면 좋겠다. 후회할 짓 하지 않기 위해 이거 쓰는 거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오빠 구질구질한 모습 보게 될까봐 차단해뒀거든. 언젠가 내가 오빠한테 그랬었지. 난 오빠가 허세가 없어서 좋다고. 남자들 차로 시계로 신발로 허세 부리고 있는 척 하는 거 질색이라고. 친구들이 오빠 그 나이에 국산 소형차 몬다고 뭐라 해도 난 그걸 당당히 하는 오빠가 좋았어. 사람 다 자기 형편에 사는 거라고. 내가 무리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뒤에서 허덕이기보다는 내 형편에 맞는 차림새로 살면서 나답게 사는 게 좋은 거라고. 다시 돌아봐도 나는 오빠 그런 모습이 좋았어. 지금 아끼고 노력해서 몇 주 후, 몇 달 후, 몇 년 후에 목표를 세워두고 행동하는 그 모습이 나랑은 달라서 너무 좋았어.
나도 알게 모르게 허영심 있고 부풀리던 걸 좋아했었는데 오빠 보면서 반성하고 바뀌려고 했었어. 근데 가맹점 매니저인 줄 알고 대시에서 만나다 보니 내가 딸인 거 알았을 때 오빠 그랬지? 유나야,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들한테는 급이라는 게 알게 모르게 정해져 있고 아파트로 치자면 몇몇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의 층수가 정해져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너랑 나랑은 시작하는 층수부터가 다르다고. 오르는 건 쉽지만 내려가는 건 쉽지 않다고 부담스럽다고 헤어지자는 말에 울고불고 매달리던 나를 받아준 오빠한테 정말 너무 고마웠는데 나중엔 오빠가 나한테 그랬지. 소개팅을 한다고 해도 우리 주변에서 매칭조차 못해줄 정도로 급 차이가 나는데 날 받아줘서 고맙다는 말에 내가 오빠 좋아하고 오빠가 날 좋아하는데 급 같은 게 어디 있냐고 했었는데 아마도 그때쯤이었을 거야. 오빠가 결혼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입양이라든지 얘기를 자꾸 꺼내게 된 시점이. 우리는 곧 결혼할 사이니까 내 건 곧 오빠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오빠는 내 카드를 쓰고 내 차를 타고 다니며 부대찌개 먹고 삼겹살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호텔 뷔페 좋아한다 했고 한복 입고 소고기 구워주는 식당 검색해서 다니고 해외여행 갔을 때 빼곤 딱히 호텔에서 묵어본 적이 없었는데 연휴고 생일이라 기분 낸다고 특급 호텔 가자 했을 때 난 그 정도로 비싼 줄은 몰랐었다. 진짜. 농담처럼 스시 먹으러 일본 갈까? 쇼핑하러 홍콩 갈까? 신혼여행을 프라이빗하게 즐기다 오자면서 무슨 연예인들 신혼여행지만 검색하고 있고 생일 선물 겸해서 브라이트닝, 브라이클링인가 무슨 시계 브랜드 얘기하면서 700, 800만원짜리가 있는데 얘기하길래 깜짝 놀랐더니 농담이라면서 친구가 그 시계는 못 사고 그 시계 짝퉁을 하고 다니길래 짝퉁 차고 다닐 바에는 안 차고 다닌다 싶어 농담한 거라고. 앞뒤 안 맞는 소리 할 땐 와인 때문인가 했었네. 아무튼 오빠네 형이 아들 하나 딸 있고 오빠네 부모님은 내가 그런 거 하나도 흠 아니라고 오히려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 하셨다는 말 전해 듣고서는 나 그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었는데 그거 아니었다며.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아빠가 너무 꼿꼿해서 꼴 보기 싫어하셨다며 흠 있는 자식 주면서 좀 굽실거릴 줄 알았는데 돈 좀 있다고 돈 자랑하면서 끼고 살려고 같은 단지 아파트 얻어준 걸 어이없어 하셨다며. 근데 오빠네 집에선 그 단지 급평수 아파트 전세라도 얻어주실 수 있었어? 아니 둘이 모은 돈 끼고 대출한다 해도 그 정도 대출 갚으려면 몇십 년을 갚아야 하는지는 알아? 그리고 아빠가 차 한 대 뽑아주실 것처럼 말하길래 기대했더니 고작 국산 중형차라서 실망했다며. 당연히 외제차 생각했었는데 그릇이 작다고 했다면서. 집도 내가 해가지고 집안도 내가 채우고 고작 국산 중형이지만 차까지 뽑아가는데 오빠네 집 냉장고 낡은 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 했었나? 거실에 비해 TV가 너무 큰 걸 몰랐었냐며 센스가 없고 눈치도 없다 했다며. 우리 아빠가 흠 있는 딸 준다고 미안해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딸 아쉽지 말라고 퍼주시는 거 알면서도 뭐 그리 바라는 게 많았었는지. 내가 오빠더러 결혼하자고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사정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결혼 못해서 안달난 여자가 되어 있고 오빠는 마지못해 나랑 결혼해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 내가 애 못 낳는 걸 이해해달라고 빈 것도 아닌데 오빠가 무슨 성인 군자인 양 내 허물을 다 덮어주는 속 깊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어 있을까? 여기저기 오빠랑 시어머니 되실 분 한 분이 다니면서 했던 얘기들인데 기억하지? 내가 취소하려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찾아다니다 보니 다들 나한테 한마디씩 해주시더라. 시어머니 되실 뻔한 분이 하도 한복 노래를 불러서 미리 맞춰드린 건 취소는 안 되고 남은 결제 금액은 그쪽에서 받으시라고 상황 설명했더니 옷 맞출 때 이모님이랑 오셔서 어찌나 내 험담을 하는지 저런 취급받으면서 왜 결혼하려고 하나 싶으셨다더라. 가는 자리마다 내 카드로 우리 아빠 돈으로 결제하는 거면서 어찌나 재고 따지고 갑질 아닌 갑질을 하셨던 건지. 아마 그날 그 자리가 없었더라도 이런 걸 들었더라면 난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 지금에서야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 그날 그 자리가 새삼 감사하고 내 결정에 박수를 쳐주고 싶어. 그날 정신없이 나오느라 놓고 온 내 스카프 그거 화가 나셔서 네 분 중에 누가 찢어버리셨다고 했지? 근데 난 왠지 그거 누가 하고 다닐 것 같아. 내가 식탁 의자에 벗어 놓을 때부터 만지작거리셨거든. 뭐 각종 위약금이나 이런 건 하나도 안 아까운데 그 스카프는 좀 아깝다. 한정판이었는데. 나를 그런 자리에 데려가줘서 고맙고 여기저기 내 욕하고 다녀줘서 고마워. 오빠를 되게 원망하게 될 줄 알았는데 어제 오늘 생각보다 마음이 안 아프고 눈물도 안 나고 화는 조금 나지만 후련해서 스스로도 놀랐어.
그치만 그거와는 별개로 오빠가 욕을 좀 먹었으면 좋겠네. 나는 이제 오빠라는 사람한테 욕하기도 입 아파졌거든. 난 아빠만 생각하면 내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효도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오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다면 그것만큼 큰 불효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오빠 말처럼 나도 이제 어린 나이 아니야. 그치만 그래도 아직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고, 아니라도 뭐 어때? 오빠네 부모님 같은 시부모 만나서 우리 아빠 피땀 흘려서 모은 돈 퍼다 줄 바엔 그냥 그 돈으로 알콩달콩 펑펑 쓰면서 사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니까. 하필 어버이날인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즐거워야 할 시간이 엉망이 돼버린 건 아쉽지만 더 크게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줘서 오빠네 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줘. 참 이런 걸 적다 보니 제가 참 글재주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머릿속에 할 말은 너무 많고 운전하다가도 일하다가도 멍하니 할 말들이 머릿속에 막막 떠오르는데 막상 적으려고 앉으니 정리가 안 되네요. 횡설수설 두서없는 얘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들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더더욱 확신이 생겼고 남자뿐만 아니라 친구라는 사람들까지도 정말 친구였던 건가 하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일 겪으면서 어이없게도 웃긴 생각이 든 한 가지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저렇게 똘똘 뭉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부러워지기는 했었네요. 아빠랑 너무너무 세상에서 제일 가깝지만 제일 친하다고는 생각 못했었는데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아빠한테 시시콜콜한 얘기도 많이 하고 저도 남 험담도 같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어버이날이었는데 모든 분들, 특히 어머니들 목숨 걸고 낳아주셔서 감사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모두들 행복하세요. 전 예전처럼 다시 눈팅족으로 돌아갑니다. 베스트 댓글입니다. 남자가 죽어라 붙잡아서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첫 만남에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친인척분들이라면 글쓴이 볼 때마다 앵무새 마냥 같은 얘기 할 테고 어떤 대화를 하게 되더라도 기승전, 불임 며느리, 보살 시어머니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지요. 더 문제는 남자예요. 결혼하고 싶다고 인사하러 함께 간 여자친구가 말없이 그냥 집에 가버렸는데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여자친구한테 화를 냈잖아요. 연애 과정에서 어떤 여자인지 잘 봐왔을 텐데 전후 사정도 들어보지 않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건 중재는커녕 남의 편으로 살 남자라는 걸 여과없이 보여준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